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어요. 그때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온실기체의 양이 우리나라 1년 동안 약 6억 톤 정도 배출하거든요. 그 양보다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부 방화에 의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에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 김백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양한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규모가 작은 산불이 있고 규모가 큰 산불이 있죠. 우리가 규모가 큰 산불을 보통 대형 산불로 진화했다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모든 산불은 작은 규모에서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떤 조건에서 대형 산불로 이렇게 진화해 가는가라는 건데요. 보통 대형 산불이라 그러면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보통 이제 한 수백에서 수천 헥타르 이상 규모로 커지는 것을 말하고요. 일반인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1헥타르가 100제곱미터 되는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수백 헥타르, 수천 헥타르 그러면 운동장 100개에서 1000개 그 정도 산불을 대형 산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냥 산불이 대형 산불로 발달하는 그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대형 산불로 가려면 이제 우리 보통 수관화라는 현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무가 있으면 밑에만 타는 게 아니라 줄기까지 이렇게 번지면서 굉장히 높은 높이까지 일단은 산불이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불이 약 10m 정도까지 불길이 치솟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기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 강력한 상승 기류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산불의 불길이 이제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면서 하늘로 치솟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치솟으면 상층의 바람을 타고 멀리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폭탄 같은 형태로 산불이 이렇게 온 사방으로 이렇게 번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어떤 불기둥이 주변으로 심하게 확산하는 거대한 어떤 살아있는 괴물의 형태로 진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은 결국에는 바람인 거죠.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상승 기류를 만난 어떤 불씨가 도깨비 불처럼 많이는 수킬로미터 이상 이렇게 날아가서 산불을 확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강력한 바람이 대형 산불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올해 3월에 의성 산불로 인해서 서울 면적의 80% 이상이 타고 사람이 28명이나 죽고 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을 겪고 나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급격히 커지긴 했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보면 예를 들어 2020년에 호주 산불이 가장 대형 산불이었죠. 호주 산불 같은 경우에 한반도 면적의 2.5배 어마어마한 면적의 산불을 나면서 진짜 호주에 그때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호주 전역에서 산불이 안 난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 산불도 있었고 2021년에는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시베리아 지역에 한반도 면적의 1.5배 규모에 달하는 산불이 나기도 했었고요. 캘리포니아 산불 이야기는 뉴스에서 많이 듣잖아요.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도처에서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전부 방화에 의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의한 구조적인 어떤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헤들리셀이 확장되면서 위도 한 30도, 40도 부분이 타겟이 돼서 그 지역이 굉장히 고기압성 기단을 형성하면서 하강기류를 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강기류는 구름이 안 생기게 만들겠죠. 그래서 땅을 굉장히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제트기류가 계속 출렁거리면서 어떤 강력한 바람을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일례로 의성산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관측사상 3월 평균 풍속이 가장 심했던 달에 나타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의성산불의 어떤 처음에 발화 요인은 성묘객의 어떤 실수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런 어떤 성묘객의 실수로 시작은 됐지만 그것이 대형 산불로 진화된 데에는 우리나라 관측사상 가장 셌던 바람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처음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못 들 정도로 강력한 바람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바람에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계속 동쪽으로 퍼져나가가지고 삽시간에 해안가 지역인 영덕까지 번졌던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대형 산불로 번졌다면 그걸 잡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약간 특수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강원도 지역이라든지 이제 그 부울경 지역에 산불이 나는 지역들을 좀 살펴보면 공통점이 침엽수, 그 중에서도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다라는 특징들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침엽수림이죠. 침엽수림들은 그런 생존 메커니즘 중에 어떤 수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속에 기름기를 굉장히 많이, 예를 들어 송진 같은 거죠,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건조한 토양에서 자라는데 이게 불이 한번 났을 때 유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쉽게 이렇게 수관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불꽃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1970년대부터 굉장히 많은 조림 사업을 해왔죠. 나무를 식목일도 있을 정도로 나무 조림을 많이 해왔는데, 조림 사업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식재된 그 수종이 바로 소나무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산불을 더 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걸 너무 빽빽하게 심어서 대형 산불로 만약에 번진다면 오히려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때까지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런 어떤 수목들의 밀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그리고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상당히 많은 임도, 자동차, 소방차들이 불이 났을 때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호주나 이런 국가들은 벌써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임도 비율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에 길을 내는 게 자연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관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임도로 인해서 산불이 확산되는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방차가 빨리 진입해서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기에도 용이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떤 좀 더 불을 쉽게 끌 수 있는 형태로 살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호주 산불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최근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어요. 한반도 국토 면적이 2.5배를 태웠는데요. 그때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온실기체의 양이 우리나라 1년 동안 약 6억 톤 정도 배출하거든요. 그 양보다 많았습니다. 한 국가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보다 산불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았다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그 탄소 배출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런 배출된 온실기체로 인해서 온난화가 더 산불로 인해서 가속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산불이라는 게 결국에는 수검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공중으로 비산하게 되죠. 비산한다는 건 날린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해서 인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또 그러한 어떤 탄소 덩어리들이 사실 빙하 같은 곳에 흡착하게 되면은, 굉장히 검은 수검댕들이 빙하에 흡착하게 되면 햇빛을 반사하던 빙하가 햇빛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빙하가 빨리 녹음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또 가속화가 될 수가 있고요. 사실 고위도 지역에서 지금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어떤 빙하 흡착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그런 형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 의성 산불의 경우 방화, 실화라고 하죠. 실수에 의한 화재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산불이 1년에 100건 이상 나는데 대부분이 이제 실화 혹은 방화에 의한 요인에서 발생하는데요.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 워낙 산림이 방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자연 발화 혹은 낙뢰, 번개와 같은 자연 요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실화도 있지만 그런 어떤 자연적인 요인으로 해서 이러한 대형 산불들이 발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조한 토양이, 사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을 기대하기 힘든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이 돼 나갔고요. 여러 가지 우연도 겹쳤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비도 많이 안 오는 시즌이 겹치고 또 비 오는 지역도 산불 나는 지역을 피해 갔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우연도 겹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한번 시작된 불길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진화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죠. 한반도 면적 2.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산불로 다 탔는데 그걸 인간의 힘으로 진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주 정부도 손을 놔버렸다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그런 대형 참사였습니다. 캐년 산불이 2023년에 있었는데요. 그것도 정말 대단한 산불이었습니다. 1800만 헥타르 이상 산림이 소실이 되었고요. 중요한 건 거기서 난 산불의 어떤 그 불길이 이제 불길이 아니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연기가 북미 대륙을 다 덮었어요. 뉴욕까지 덮어서 낮에 햇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뉴욕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 광범위한 그런 피해를 주었던 그런 어떤 현상이었고요. 항공기마저도 운항이 중단될 정도로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준에서 우리가 산불을 잡기 시작했는가라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우리나라 같이 인도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대형 산불로 번지고 난 후에 뭔가 헬기가 투입돼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키 산맥 인근에서 산불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데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오히려 맞불 작전으로 산불을 끈 적도 있거든요. 요즘은 기상 예측이 굉장히 정확해지면서 산불이 기상에 따라서 어디로 발전하게 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산불의 경로를 미리 예상을 해서 도저히 물이나 소방관 투입으로 잡기 힘들 때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맞불을 내서 불길이 번지는 길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서요. 그런 최첨단 기술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산불 모니터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정확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확도가 높아지고 과감한 어떤 판단을 통한 초기 진압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산불을 빠른 시간 내에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한번 대형 산불로 몇천 헥타르가 번진 상황에서는 그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 그런 어떤 기후변화가 초래한 그런 상황에서는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조기 진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미칠 수 있죠. 기본적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식물들이 그런 어떤 폭우가 굉장히 산사태라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대형 참사가 나타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산불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서 식물들이 다 유실이 된다면 굉장히 연약한 토양만 남게 돼서 산사태에 굉장히 취약한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불 자체가 반대로 폭우가 왔을 때 마을에까지 홍수로 이렇게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폭우라는 것은 사실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집중호우가 있고요. 그리고 극한호우라는 개념이 최근 기상청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폭우라는 건 단순히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을 말하겠죠. 대략적으로 이건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약 30mm 이상 한 시간에 비가 쏟아졌다. 그러면 이 정도는 폭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집중호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좁은 지역에 단시간에 강수량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걸 말하는데요. 집중호우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쓰자 그래가지고 기상청에서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극한호우는 이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60mm 이상이 됐을 때 이제 극한호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랑 극한호우는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굉장히 좁은 지역에 3시간 동안 60mm 이상의 굉장히 강력한 폭우가 내렸을 때를 극한호우라고 하고요. 홍수라는 것은 이제 폭우라는 건 조금 다른 개념이죠. 비가 내리는 것 자체를 폭우나 집중호우, 극한호우라고 표현하고요. 홍수는 이제 땅의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좌우가 되죠. 만약에 폭우나 집중호우가 땅과 하천의 어떤 허용, 물을 이제 머금을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한 경우에 물이 넘쳐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우리는 홍수가 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배수구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땅의 조건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의 강도가 더 심화됐기 때문인데요. 단적인 예로 2021
2022년 8월에 우리나라 집중호우 기록을 갈아치운 게 바로 그 수도권 폭우 사건이거든요. 하루에 4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내렸거든요. 하루에 400mm가 쏟아지면 사실 수도권의 어떤 배수시설도 감당해내기가 힘든 그런 정도의 폭우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대가 저지대예요. 저지대인데다가 배수시설을 아무리 잘 해놨다고 해도 우리가 배수시설을 만들어낼 때 기존에 왔던 폭우 중에서 가장 센 폭우의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걸 초과하는 폭우가 왔을 때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배수시설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맞춰서 좀 더 넉넉하게 그런 배수시설들을 갖춰놓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 보입니다. 이미 여름철에 작년에 우리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열대야를 경험했듯이 상당히 고온다습화 되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남아처럼 계절이 사라진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수증기들로 인해서 열대야가 지속된다든지 여름철에 후텁지근한 날씨가 지속된다든지 하는 일은 앞으로 기정사실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마는 한자어인데 사전적 의미로는 길게 내리는 지루한 비를 의미하는 거죠. 스콜은 어떤가요? 스콜은 마른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생겨서 엄청나게 쏟아붓고 또다시 마른 하늘로 바뀌는 그런 어떤 열대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기상 현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최근에 여름철에 이게 장맛비인지 스콜인지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루한 비가 안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장마 기간 같은 그런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너무나 변화무쌍하게 이미 어떤 여름철에 내리는 강수 패턴이 변했기 때문에 기상청도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제 여름에 내리는 비를 우리가 장마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이미 논의를 하고 있고요. 곧 있으면 기상학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특별 세션에서도 장마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기자분들과 학계 관계자분들과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철 우리나라 강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사실이죠. 네.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스콜이 생겼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름철 날씨를 많이 분석을 하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비가 올 때는 북쪽에 찬 공기가 남쪽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마주쳐서 내리는 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치 스콜같이 쏟아내리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북쪽의 찬 공기의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단과 기단이 만나서 내리는 전선성 강우거든요. 그런데 동남아 지역, 열대 지역에서 내리는, 동남아에는 전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찬 공기라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지적으로 땅이 너무 뜨겁게 가열되다 보니까 거기서 상승 기류가 생겨서 확 쏟아내리는 비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아주 가끔씩 관측은 되지만 대부분의 어떤 집중호우는 그런 어떤 전선과 관련된 그런 형태의 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스콜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이르지 않는가. 그러나 제가 볼 때 2030년, 40년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화 돼 간다면 스콜이라는 현상을 자주 겪게 될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좀 굉장히 애매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여의도에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일 마치고 신대방동에 있는 보라매 공원 기상청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여의도로 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못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의도는 그때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의도하고 보라매 공원까지 거리는 제가 알기로 한 10km도 안 되거든요. 한 5, 6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날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어떤 국지적인 가열에 의한 소낙성 강우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겠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스콜하고 메커니즘이 비슷한 거죠.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된 메커니즘은 전선성 강우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들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홍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기후위기 적응 대책들을 많이 세우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체감을 조금 느리게 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배수구라든지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중심으로 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대한 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요.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비의 형태가 장마와 같이 좀 지루한 형태로 이렇게 서서히 내리는 비 같은 경우에는 토양의 흡수율도 높고 굉장히 식물들이 자라는 데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하는 그런 비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나 급격하게 어떤 배수시설이라든지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서 홍수가 나버리면 그 물들이 순간적으로 다 하천으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수량은 예전보다 상당히 늘어나는데 사실은 가뭄이 지속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가뭄, 극단적인 홍수, 근데 극단적인 비가 내리는 게 강수량은 더 많은데 이게 오히려 가뭄을 더 부추기는 그런 형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다 보면 물 부족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현실로 다가올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양자강 저염수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제일 큰 강 중에 하나죠. 양쯔강이 중국에 폭우가 내리면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양쯔강을 통해서 동중국해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흘러나온 물이 결국에는 남해나 황해 쪽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물은 소금기가 전혀 없는 굉장히 맑은 물이죠. 그 물이 바다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문 용어로는 성층화가 일어나요. 성층화가 뭐냐면은 물이 안 섞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금기가 섞여 있는 물은 무거워요. 그런데 소금이 없는 맑은 물은 가벼워요. 그래서 양쯔강에서 중국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폭우가 많이 내리거든요. 그 폭우가 내린 물이 우리나라 남해 쪽으로 이렇게 흘러오게 되면 소금기가 없는 물이 소금이 있는 물 위에 이렇게 쌓이면서 물이 안 섞여요. 안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 햇빛은 계속 내리쬐는데 아래 위로 물이 안 섞인다? 그러면 표층의 물이 계속 뜨거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 그 바닷물 지금 고수온으로 인해서 양식업이 지금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적인 폭우들이 중국 토양이 흡수되지 않고 계속 양쯔강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바다의 수온이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양식업 피해뿐만이 아니라 조업 활동들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뭐 바다가 덜 짜지면 무슨 영향이 있겠어 하지만, 또 이제 그게 강에서 내려오는 물은 영양분이 풍부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녹조 라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녹조류들이 그런 풍부한 염류를 가진 강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또 성충화가 안 일어나서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어류들이 폐사하기도 하고, 데드존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바닷물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면 바다에 녹아있는 용존산소 양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고기들이 호흡을 못해서 다 죽는 거를 현상을 이제 데드존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강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2차적인, 3차적인 바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크로 마나베라고 몇 년 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셨는데, 저 같은 기상학자들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기상학자시거든요. 이분이 노벨상 받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후위기, 기후변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가문 곳은 더 가물어지고 물이 많은 곳은 더 많이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딱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물순환의 가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곳이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은 곳은 비가 더 많이 오고 비가 적게 오는 곳은 더 적게 오는 거죠. 순환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어떤 기후변화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